인도양 한가운데 달빛조차 희미한 새벽 2시, 아파트 15층 높이의 거대한 철벽이 고요하게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10만 톤짜리 화물선, 길이만 300m가 넘는 이 괴물 같은 배를 움직이는 건 고작 20명의 승무원입니다. 선교에는 항해사 1명, 갑판에는 야간 감시 선원 2명, 그리고 잠든 승무원 17명. 그런데 갑자기 레이더에 작은 표적 하나가 찍힙니다. 거리 5L, 속도 30노트, 비정상적인 가속으로 달려오는 작은 보트입니다. 항해사가 쌍안경을 들어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보트 위에 사람 6명, 그리고 총구가 달빛에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철벽 같은 배에 총 한 자루, 칼 한 자루 없다는 것입니다. 회피 기동은 불가능합니다. 10만 톤짜리 배가 방향 틀려면 몇 분이 걸립니다. 최고 속도로 달려봐야 고작 18트입니다. 발포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무기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선원들은 대체 뭘로 해적과 싸울까요? 오늘은 총 한 자루 없이 해적을 상대하는 현대 화물선의 진짜 전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적은 아마 영화 속 이미지일 것입니다. 삼각모 쓰고 나무배 타고 칼 휘두르는 그런 낭만적인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해적은 전혀 다릅니다. FRP 재질로 만든 작고 빠른 고속보트에 6명에서 10명 정도가 타고 AK-47 소총이나 RPG 같은 경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배를 점령해서 화물이나 연료를 훔치거나 아니면 선원들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 해에 요구하는 몸값만 해도 수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해적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소말리아 해역과 아덴만 인도양 서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해적이 기승을 부리게 된 건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1990년대부터 내전에 휩싸였고 정부가 무너지면서 해군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외국 선박들이 이 해역에서 불법으로 어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마음대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잃은 어부들이 무장을 하고 바다로 나선 게 해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아프리카의 기니만인데 여기는 소말리아와 방식이 좀 다릅니다. 선원들을 납치해서 육지로 끌고 가서 몸값을 받아내는 방식이고 주로 유조선이나 케미컬 탱커를 노립니다. 기름이나 화학물질은 암시장에서 높은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동남아 일부 해역으로 이곳은 야간에 닻을 내린 배에 몰래 올라타서 연료나 부품을 훔치는 소규모 해상 도둑 형태입니다. 이런 해역을 지나는 화물선들은 보험료도 크게 오릅니다. 아덴만을 지나는 화물선은 평소보다 10배에서 15배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 번 항해하는데 수억 원이 추가로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항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유럽과 아시아를 가장 빠르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아간다면 2주 이상이 더 걸리고 그만큼 연료비와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 거대한 화물선들은 총 한 자루 갖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장을 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선이 자동소총이나 기관총을 싣고 다니려면 엄청난 양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항만에 들어갈 때마다 무기를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선은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의 영해와 항만을 지나다니는데 그중 어느 한 나라라도 무장 상선을 금지한다면 그 배는 그 항구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화물선들이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국기를 다는 편의치적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나라들의 법을 따르다 보니 무장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선장이 잘못 판단해서 해적이 아니라 민간인 어선에 총을 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해양법 위반으로 선장은 형사처벌을 받고 선사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승무원이 긴장한 나머지 5인 사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이탈리아 해군 소속 해병대원들이 인도 연안에서 어선을 해적선으로 5인에 발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부 2명이 사망했고 이탈리아와 인도 사이에 외교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이런 사건 하나가 선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보험료는 폭등하고 심지어 특정 항구에서 입항 금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박은 민간 보안업체 소속 무장경비를 태우기도 합니다. 군인 출신들로 구성된 민간 보안팀이 승선해서 위험 해역을 지나는 동안만 경비를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는 항만과 국가가 많고 국가마다 법이 달라서 어디서는 총을 배에 두고 어디서는 해체해서 보관하고 어디서는 아예 내려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장경비 4명을 태우는데 하루에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결국 전 세계 거의 모든 상선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총 없이도 쓸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방어 시스템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국제해사기구에서 만든 BMP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베스트 매니지먼트 프랙티스의 약자인데 해적 대응 매뉴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침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발견되지 말 것. 둘째, 접근을 허용하지 말 것. 셋째, 탑승을 허용하지 말 것. 넷째, 탈취되더라도 선원은 안전하게, 즉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탑승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적이 배에 오르는 순간 이미 싸움의 절반은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화물선들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먼저 의심 단계에서는 감시 담당 선원이 레이더와 쌍안경으로 수상한 작은 표적을 계속 추적하면서 선교에서 항로와 속도 조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작은 보트 하나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접근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확실해지면 속도를 올립니다. 호루라기와 사이렌을 울려서 전 승무원을 경계 태세로 전환시킵니다. 동시에 외부 조명으로 상대를 눈부시게 만들고 카메라로 모든 상황을 녹화합니다. 화물선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눈과 귀입니다. 레이더는 기본이지만 작은 보트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직접 감시하는 룩아웃과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밤에는 열 영상 카메라와 야간 CCTV가 작동하는데 이것이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보트의 열 신호를 포착합니다. AIS라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로 인근 선박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해적들은 당연히 AIS를 꺼놓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레이더에는 안 잡히는데 눈으로는 보이는 보트가 있다면 그건 거의 확실하게 해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고출력 서치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밤바다에서 갑자기 압도적인 빛을 쏘면 해적 입장에서는 눈이 부셔서 조준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동시에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사이렌과 경고음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적 쪽 무전이나 대화를 방해하고 승무원들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전과 위성통신입니다. 바로 해군이나 해경, 주변 선박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선교벽에는 UKMTO라는 영국 해양무역기구 연락처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하면 근처 해군에 즉시 연결되고 헬기나 군함이 출동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물입니다. 워터캐논이라고 부르는 고압 물대포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소방용 호스보다 훨씬 강력한 압력으로 해적 보트를 침몰 지점까지 몰아넣거나 해적의 고막을 터뜨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탑승 시도 지점에 집중적으로 쏴서 사다리가 못 걸리게 만들고 보트 안까지 물이 들어가면 엔진이나 무기 사용도 방해됩니다. 일부 선박은 안티피러시 호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선체 측면에 호스를 여러 개 매달아서 회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물줄기와 호스 자체가 물리적 방벽 역할을 해서 해적 보트가 가까이 붙으려고 하면 호스에 맞아서 튕겨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체 자체를 요새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철조망을 해적이 가장 많이 타는 지점인 선미와 측면 저고도에 빽빽하게 설치합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철조망에 손을 대는 순간 피가 납니다. 사다리를 걸기도 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선박은 탑승 지점에 미끄러운 페인트나 오일을 바르기도 합니다. 신발이나 사다리 그립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원 숙소와 조타실 출입문은 두 겹으로 잠그고 충격에 버티도록 강화합니다. 해적이 배에 올랐다 해도 몇 분 만에 선실을 돌파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비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해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귀찮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리와 빛입니다. LRAD라는 장거리 음향 장치가 있는데 대형 확성기처럼 생겼지만 특정 방향으로 고에너지 음파를 쏘는 장치입니다. 일정 거리 내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귀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고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청력 손상도 가능하지만 방어 측은 거리와 시간을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브리지 옆이나 상부 구조물에 설치하고 해적 보트 쪽으로 먼저 경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 접근하면
본격적으로 음파를 쏘는 것입니다. 녹색이나 청색 레이저도 사용하는데 사람을 영구 실명시키지 않도록 출력을 조절하지만 시야를 완전히 빼앗고 조준을 어렵게 만듭니다. 스트로브 라이트는 빠르게 깜빡이는 강한 빛으로 공간 감각을 무너뜨려서 좁은 보트 위에서 움직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배 자체를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중요합니다. 대형 화물선이라도 15노트에서 20노트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데 배가 속도를 올리면 선미 뒤에 거친 물살과 와류가 생겨서 작은 보트는 바로 뒤에 붙기 위험해집니다. 선체를 좌우로 살짝 틀면서 파도 방향을 바꾸면 해적 보트가 어느 측면으로 붙으려 해도 갑자기 기울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만 화물 고정 상태나 기상, 주변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고려해야 해서 선장의 판단력이 핵심입니다. 해군이나 연합함대가 가까이 있으면 무선으로 위치와 속도, 공격 방향을 전달하고 인근 상선에게도 경고를 보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실제 선박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적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피러시 드릴이라고 부르는데 알람이 울리면 각자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팀은 철조망과 물대포 장비를 점검하고 어느 팀은 노출된 갑판을 수색하고 어느 팀은 시타델이라는 안전실을 준비합니다.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분 안에 역할을 끝내는지와 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해적은 총을 들고 있고 승무원은 맨손이거나 비살상 장비뿐이라는 현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항상 해적과 직접 교전하지 말 것, 몸값을 노리는 상황에서는 협상과 시간 끌기, 선원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으로 짜여 있습니다. 시타델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견고한 출입문과 내부 잠금 장치가 있고 위성 전화와 무전기, AIS와 레이더 일부를 조작할 수 있는 콘솔이 있습니다. 식수와 비상식량, 화장실, 환기 시스템, 발전기, 의료 키트까지 갖춰져 있고 선원 인원수만큼 자리와 간이 침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적이 배에 오르기 직전 승무원이 선실과 갑판에서 시타델까지 전력 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문을 닫고 잠그면 해적은 배를 손에 넣었지만 운전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시타델 안에서 엔진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적이 배 위에 있어도 배는 꼼짝도 하지 않는 감옥에 갇힌 꼴이 됩니다. 외부에서 망치나 폭발물로 부수려 해도 두꺼운 강철문과 구조물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그 사이에 군함이나 헬기가 도착합니다. 해군 특수부대가 와서 해적을 제압하고 시타델 문을 두드릴 때까지 승무원들은 안에서 CCTV와 무전기를 통해 구조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버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1년 아덴만을 지나던 한국 선박 3호 주얼리오가 해적에게 납치됐습니다. 선원 21명 전원이 인질이 됐고 해적들은 배를 소말리아 연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아덴만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 해군 청해부대가 출동했고 특수부대 UDT가 투입됐습니다. 새벽에 헬기와 고속정으로 접근해서 배에 진입했고 13분 만에 해적 8명을 사살하거나 생포하고 선원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선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특수부대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타델이 있었다면 선원들은 더 안전하게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준비가 안 된 배는 쉽게 당합니다. 2017년 기니만에서 한국 원양 어선이 해적에게 습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배는 철조망도 없고 물대포도 없었습니다. 야간에 닻을 내리고 있다가 해적 보트가 접근했고 순식간에 탑승을 허용했습니다. 선원 4명이 납치돼서 한 달 넘게 억류됐다가 몸값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비용 절감 명목으로 보안 투자를 줄인 대가가 이렇게 크게 돌아온 것입니다. 미래의 해적 방어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드론을 선박 위에서 띄워서 주변을 360도 감시하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마이크로파나 더 발전된 음향 무기 같은 비살상 고에너지 무기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협도 등장했습니다. 해적이 선박 제어 시스템을 해킹해서 속도나 항로를 조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사이버 방어 개념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해적과의 싸움은 영화처럼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가 아닙니다. 거대한 배 한 척과 20명 안팎의 승무원이 법과 기술 그리고 훈련을 무기로 벌이는 시간과 거리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전투.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매뉴얼을 지키는 선원들의 냉정함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21세기 화물선이 택한 해적과의 전쟁입니다.